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성장, 인구, 고용 절벽에,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발 사드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경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한국경제학회 구정모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 경제의 위기 돌파 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경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잡혀나가야 하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 회장님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으로 이제 취임하신 게 지난 2월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국내 이제 4,500여 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두고 계신데 경제학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1952년에 예. 설립됐습니다. 예. 올해로서 이제 65년의 예.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발전을 해오고 예. 또 학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예. 몇 가지 이제 운영하고 싶은 방향을 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하나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경제학자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일각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학자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예.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차례 이제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예. 경제 현안에 무엇이 문제고 그 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예. 하는 그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그걸 조금 가능하다 그러면 정책에도 좀 접목을 예.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언제나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회 본연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연구회를 몇 개 만들어 갖고 활발하게 우리가 학술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화도 또 역시 중요하니까 예. 국제적인 학술 활동도 당연히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국 각지에 우리 흩어져 있는 학회 회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서울 중심으로만 학회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전국에 폭넓게 예. 돌아가면서 지역의 현안, 지역 경제, 지역 개발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학술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예. 한국경제학회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경제 한번 진단해 보고 또 어떤 치유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라는 말이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성장 동력도 좀 취약한 상태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사드 리스크 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지금 놓여 있는데요. 총론적으로 올해 우리 경제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실까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예. 이런 현상이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나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그 3대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는 소비나 투자나 성장이 예.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되고 그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성적인 장기 침체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 예. 때문에 거의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실종이 예.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하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지금 있고,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네네네, 예. 그렇게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우리 경제 한번 다시 띄워보자 예. 하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은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희망적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그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경제 리더십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고용 절벽이라든가 성장 절벽에 부딪혀 있는 어려움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 사드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구출할 수 있는 그 소위 강력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그 5월 9일 대선 앞두고 이제 유력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죠. 또 여러 경제 관련 이제 공약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요 후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대개 이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뭐 증세, 확장적 재정 정책 등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미래 우리 경제 그 청사진 또 약속들 한번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여러 후보들이 많은 그 좋은 경제 관련 공약들을 발표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 어느 후보든지 뭐뭐 성장이라고 예. 하는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예. 일컬어서 이제 몇몇 후보만 보면은 국민 성장이나 공정 성장, 그 다음에 혁신 성장, 예. 동반 성장, 뉴딜 성장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진보라든가 보수적인 그 후보에 관계없이 다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우선 과제가 성장 동력의 확충이다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만 이러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구호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공허한 공약이 아닌가, 아니면은 정책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차원에서 이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공약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재원의 뒷받침을 통해 가지고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그리고 실시가 된다 그러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말로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 국민들이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그런 위기를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둘로 나눠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질문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이제 장기 침체가 발생한 요인과 우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그 만성적인 침체의 요인이 좀 다르지 않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80년대 호황기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장기 침체가 지금까지 극복이 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그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좀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요인이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장기 침체, 만성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손을 대가지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의 만성적인 침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성장, 그 다음에 고부채, 그리고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재활력, 재장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절대절명의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문제를 우리가 타결해야 되고, 가계 부채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돌파를 해야 우리가 만성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사실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네네.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넘게 예. 뭐 80조 원 가까운 돈을 썼지만은 상당히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우리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 가지고 예. 앞으로의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정말 그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전환을 갖고 올 수 있는 차원에서 과감한 그 개혁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유인을 좀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구조조정 얘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선업과 해운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조금 부실해진 부분을 좀 도려내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제 몸부림인데요. 그 대우조선 이슈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2조 9천억을 새로 넣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과정과 이런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리 경제 성장의 그 동력이었던 예. 조선업이라 해운 산업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예. 구조조정 고통 속에 이제 직면하고 있고 또 실업자는 속출을 하고 있고 서민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2조 9천억이라고 하는 신규 자금을 투입을 해갖고 예. 해운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 불과 1년 반 전에 예. 정부는 이제 4조 2천억이라고 4조 2천억 하는 예.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또 더 이상 지원은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죠. 다시 그때는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불과 1년 반 만에 다시 이렇게 신규 작업을 투입하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예. 그렇게 또 중요한 결정이 바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결정되는 것보다는 이 과제는 다음 정부로 좀 넘겼어야 넘기는 하는데.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외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트럼프 리스크 저희 말씀 나눴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만약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미국 측에서 이제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예.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협상 목표가 어디까지나 무역 수지 균형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의 요구 조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대응 요구 조건을 준비해 가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또 미국 쪽에서 이제 극단적인 이제 보호 무역 조치들을 이제 우리나라 제품에 발동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비해서 좀 상품별로 예.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령 이제 대미 수출이 그 급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변화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스무딩 기법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문서화해가지고 근거 자료로 반도핑 조치에 대비하는 그러한 현명한 그 탄력적인 대응이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잘 네네.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사드 이슈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이 좀 치사한 일을 한다는 뭐 지적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무역 보복 조치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그런 무역 보복 조치가 어느 선까지 갈 거라고 보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중국한테 많이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 중국의 이제 무역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예. 그것은 우리가 대중 무역 의존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대응 조치가 마땅치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여파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그 5% 미만이 완제품이고 나머지는 반제품 내지 부품 내지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완제품에 대한 이제 제재는 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중간재라든가 부품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면은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기 그렇죠. 때문에 쉽게 그 폭넓게 전방위적으로 중국이 제재를 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중국과 1대1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WTO라고 하는 이제 세계 무역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그 세계 무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국 특히 이제 미국과 나름대로 이제 그 협조를 하는 그러한 슬기로움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한중 양국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만나서 실질적인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차기 정부의 상당한 부담으로 뭐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뭐 빠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서 지금 뭐 표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가 해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 어느 산업에서 좀 찾는 게 좋을까요? 역시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지금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의 메인스트림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후발국 입장에서 언제나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자적인 역할은 지금 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신속하게 뒤쫓는 fast follow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좀 전방위적인 그 경제 체질을 개선을 하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 우리 그 전기차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비교 우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력 기반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 제대로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나 정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신산업의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재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핵심적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투 트랙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존의 시장을 사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 산업을 좀 더 국제화시켜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의 개혁을 통한 이 의료, 관광, 교육, 헬스케어 등등 그다음에 컨텐츠 플랫폼 이런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할 수 있는 채비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여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만 힘만 모으고 규제 개혁을 하고 컨트롤 타워만 우리가 제대로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일본의 경우 보면 이제 소니라든가 패나소닉, 그다음에 샤프 같은 건 몰락을 했지만은 이러한 체질 개선을 통해 갖고 소프트뱅크나 아니면 라쿠텐, 닌텐도, 유니클로 이러한 기업의 성공 사례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좀 반기업 정서,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대기업 개혁 정책 같은 게 좀 이제 복교화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역으로 지금 경제 성장도 잘 되지 않고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저도 정적으로 이제 대표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30대 그룹들의 사내 유보금을 보면 지금 760조 정도의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240조 원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서 한 70조 원의 현금을 또 보유하고 있고, 근데 사내 유보금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들이 투자할 데가 없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전망이 지금 불투명하다,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냐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성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 돈들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성장 동력도 확충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기업들이 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국 경제 지금 재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는 새 정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 가게가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경제 여건을 만들어주길 주문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한국경제학회의 구정모 회장님, 감사합니다.